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올해 마지막 12월 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지나놓고 보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올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지가 정말로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바로 엊그제 동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던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내년을 또 바라보면 내년 1년 또 뭐 상당한 시간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언제 1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일이 국내외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동영상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과 부산에서 경제전망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또 12월이어서 이제 또 각 공방별로 송년회도 또 하실 계획을 세운 데도 있고 하시니까 가능하면은 모든 그 공방이 송년회를 이렇게 가지셔서 서로 그동안 1년 동안 공방에 함께 하신 분들하고 친목을 더욱더 좀 돈독히 쌓는 계기를 만드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2월 달에는 경제전망 세미나하고 송년회 등을 감안해서 두 편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재정 악화 위험이 높은 한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재정이라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정부 나라 살림에 쓰는 돈이죠. 그러니까 예산이죠. 뭐 가게 살림에 필요한 살림에 돈이 필요하고 기업도 경영에 돈이 필요하고 한데, 재정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돈은 잘 거치지 않는데 나가는 것 많다든지, 또는 돈이 거치는 것 이상으로 나가는 것이 많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거겠죠. 어쨌든 그게 살림살이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에 생활이 좋지 않으면은 빚이 쌓이죠. 빚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미 그런 이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재정은 정부 살림살이니까 나라 전체 이제 살림에 관한 거니까 그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연말을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이렇게 갖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부 재정이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살림인데, 재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매년마다 이제 올해 한 해 동안에 살림에 필요한 그 예산이죠.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동안에 쓸 그 돈 지출 항목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지출과 수입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편성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금은 뭐냐면 이제 1년 단위가 아니고 1년을 넘어선 뭐 3년, 5년, 10년 아니면 무기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부 살림의 어떤 그 수입과 지출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금 같은 경우는 물론 연금도 매년 단위로 해서 하지만, 그러나 전체로 보면은 기금이죠. 국민연금 기금이죠. 이것은 이렇게 무기한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한 해 딱 끝나버리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속되는 사업이 있죠. 뭐 큰 어떤 이렇게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완공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가동될 때까지 뭐 한 3년이나 5년 걸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전체 그 사업 전체 기간 동안에 그 지출과 지출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짜서 그 5년이면 5년 동안에 이제
이렇게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죠. 안 그러면은 매년마다 그 예산 지출을 계산해가 짜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번거롭다라는 거죠. 번거롭고 또 뭐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어느 쪽이든 시비를 걸면 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가 중단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산 편성이 안 돼 버리면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이제 배제하자라는 취지에서 기금이라는 걸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여러 가지 그 뭐 한 2, 30개, 3, 40개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 1년 단위가 아닌 단연간에 걸친 어떤 사업들의 경우에는 기금으로서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하죠. 그래서 1년 단위에 이제 정부 살림에 필요한 그 돈 관련한 것, 그다음에 1년을 넘어선 것, 예산과 기금 이 두 가지로 이제 정부의 전체 나라 살림 재정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또 안에 그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일반 회계가 있고 또 특별 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특별한 그 어떤 그 차이는 없는데 하여튼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아시고 그 이제 그러니까 그 나라 살림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연간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먼저 이제 그 쓸 곳을 먼저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수입을 확정을 합니다. 예. 근데 쓸 곳을 먼저 정한 다음에 왜냐하면 정부는 이렇게 그 일반 개인 가게하고는 달라서 가게는 어떻습니까? 자기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쓸 곳을 정하죠. 가게는 그렇죠. 정말로 특별하게 쓸 곳이 이렇게 생기지 않는 한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수입을 먼저 생각하고 그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정합니다. 근데 정부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부는 뭡니까? 정권을 잡잖아요. 특정 어떤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잖아요. 정권을 잡을 때 뭘 합니까? 공약을 내세우죠.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내세워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럼 그 공약 사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임기 동안에. 공약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출이 딱 이렇게 공약에 따라서 지출이 이제 정해져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지출이 정해져요. 그 지출은 공약이기 때문에 또는 그 정권이 어떤 그 사업을 정책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출을 딱 정해 놓고 나서 이제 거기에다가 수입을 맞춥니다. 근데 수입이라는 게 세금 대부분이 세금인데 세금이 뭐 경기가 좋아서 세금이 많이 거치면은 그 지출만큼 수입이 돼서 맞출 수가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세금이 적게 거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자랄 거 아닙니까? 지출하고 비교했을 때 수입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부분은 그때 빚을 내죠. 예,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빚을 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살림은 먼저 지출을 정해놓고 그 지출에 맞춰서 수입을 이렇게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모자라면 빚을 땡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 수입하고 지출을 보시는 것처럼 수입하고 이제 보시면 수입하고 지출을 보시면 수입은 가장 큰 게 이제 역시 세 수입이죠. 세금 수입이죠.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뭐 상속세 이런 기타 등등의 세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료라든지 하는 이런 그 사회보장 수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모자라면은 빚을 땡겨 쓴다 이거예요. 국채 관련한 국채를 발행해서 들어오는 수입, 국채 발행 수입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주 사소한 거지만은 뭐 이렇게 국가 자산이 있으면 자산으로부터 들어오는 뭐 이자나 부여당이나 운용 수익도 좀 들어갔는데 하여튼 대부분은 세금하고 사회보장하고 국채 관련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출을 보면은 지출은 이제 예산 지출이죠. 1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동안에 얼마만큼 어디 얼마만큼 쓰기로 딱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정해는 이제 지출이 있습니다. 근데 예산 지출을 그러니까 각 이제 정부로 보면은 각 부처별로
부처별로 예산 지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출 중에 그 큰 게 뭐냐면 이제 사회보장 지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보험료라든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연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예산 안에도 이 연금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산은 이제 사회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뺀 별도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일반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이 있는데 사회보장 부분을 지출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연금 가입자들이 낸 돈이 연금 이제 은퇴해가지고 연금을 타는 사람이 받는 연금 수령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태예요. 훨씬 많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연금 국민연금은 이렇게 흑자를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연금 가입자들이 내는 그 연금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저출산으로 줄어들고 내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고 또는 뭐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증가 속도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제 인구가 멈추고 줄어들면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는 연금도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제 이렇게 올라오다가 돈 버는 사람이 연금을 내는 거니까 돈 버는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이제 꼭지점에 와가지고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연금 수입도 이렇게 늘었다가 이렇게 그 따라서 줄어들죠. 반면에 연금을 타가는 이제 은퇴자들의 경우에는 고령 이제 은퇴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연금 수령은 지금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입이 늘었다가 꼭지점에 와가지고 이제 줄어들까 말까 하는 단계에 있고 타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적다가 이제 깔끔하게 이제 가파른 언덕길에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있고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은 이렇게 만나겠죠. 예. 그 뭐 만나면 그 이제 만난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타가는 사람보다도 이렇게 내는 사람보다도 받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 동안에 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만큼 남을 거 아닙니까? 흑자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 적립을 해서 이제 쌓아두죠. 그래서 그 적립한 돈 가지고 뭐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뭐 부동산 사고 해외 투자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딱 겹칠 때게 그러니까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도 타가는 사람이 더 많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동안에 쌓아뒀던 돈을 이제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쌓아둔 돈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제 내는 사람보다도 받아가는 사람이 많은 시점부터는 적립액이 늘어났다가 그때부터는 줄어들죠. 줄어들어서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은 고갈되죠. 뭐 그 시기에 대해서는 뭐 50년이나 2050년, 2060년 이렇게 하지만 그건 알 수 없어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202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2030년이 될 수도 있고 204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경제 상황에 달려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국민연금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국민연금이 아닌 기타 연금은 지금 어떤 상태죠? 완전히 거덜나 있죠. 어떻게 거덜나 있습니까? 내는 사람보다도 받아가는 사람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적립되어 있는 돈이 완전히 고갈돼 버려가지고 그거 대주고 세금으로 대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연금계 시끄럽잖아요. 사학연금이라든지 공무원 연금이나 교원 연금이라든지 뭐 군인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시끄럽잖아요. 뭐 그런 상태. 국민연금도 지금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지출에는 그 사회보장 지출이 만만치가 않다 이거예요. 이게 폭탄이다 이게. 그다음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낸 사람보다도 이렇게 그 병원 이렇게 진료 받은 사람이 더 많아서 지급한 게 더 많아가지고 사실은 적자죠. 적자인데 이제 뭐 때문에 뭘로 때우고 있죠? 담배에서 세금 붙여가지고 때우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재정에서 또 이렇게 매년 그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의료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그 지원금 때문에 약간씩 쌓이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 지원금이 없으면은 사실 적자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은 또 하나는 이제 국채 관련. 왜냐하면 발행한 국채를 갚아야 되잖아요. 만기가 오면은 원금도 갚아야 되고 또 이자도 줘야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출에는 크게 이제
뭐 일반 그 예산 지출이 있고 사회보장 지출이 있고 국채 관련 지출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입하고 지출을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가장 이제 좋은 것은 똔똔을 치는 거죠. 수입하고 지출이 항상 같아서 흑자도 안 나고 적자도 안 나고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게 제일로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막 질러대 버리면 지출이 확 커져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또 뭐 경기가 좋아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돈이 좀 남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똔똔을 이렇게 맞추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게 이제 수지죠. 근데 이 정부 재정 수지와 관련된 걸 보면은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이 이제 일반 재정 수지입니다. 가장 포괄적인 이제 형태죠. 그 다음에 이 그 재정 수지는 수입에서 지출을 뺀 건데 그 수입 중에서도 국채 관련한 그 이자 수입하고 이자 상환 부분을 뺀 순수한 그냥 그 국채 관련한, 그러니까 국채는 빚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빚을 갚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에 그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는데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빚을 더 내가지고 그 빚을 갚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재정 수지가 왜곡 좀 이렇게 그 실제로 이제 경제 활동 그 나라 한 나라 전체 경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죠. 왜냐면은 국채 빚이 많아서 빚을 갚는 상황이 이렇게 커져 버리면은 실제 경제 상황의 수지 상태를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한 실제 경제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지만을 파악을 하자라고 한 게 이제, 근데 수입 같으면은 국채 관련 수입을 빼고 지출은 또 국채 관련 지출을 뺀 것을 기초 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수지에서 이렇게 국채 관련한 수입 지출을 뺀 것이 이제 이자 수입과 이자 지출을 뺀 것이 기초 수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이 두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국민연금의 예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런 연금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미 일찍부터 시작돼가 60년대 막 70년대 이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미 이제 그런 그 연금의 그 문제들이 이미 다 표출이 돼 있어요. 이 재정에 표출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규모가 제일로 큰데 어마어마한데, 아직은 연금을 내는 사람이 훨씬 그 연금을 타가는 사람보다도 많고, 그래서 적립이 계속 되어 와서 적립액이 굉장히 큰 상태예요. 근데 이 그 국민연금 그 수입하고 지출을 재정 수입하고 지출에다가 반영을 해버리면 사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일반 이 국민연금을 뺀 일반 경제 활동의 그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은 수입보다도 지출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자인데, 재정 적자인데, 여기다가 국민연금을 딱 보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은 흑자죠. 그렇죠. 흑자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딱 합쳐버리면은 사실은 재정 적자인데 실제로는 순수한 경제 활동에 의한 그 정부의 그 순수한 예산 활동에 의한 예산 지출 활동에 의한 부분은 적자인데, 사회보장성 그 기금인 국민연금을 여기다가 합쳐버리면은 흑자가 돼버려요. 지금 현재 한국은 국민연금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99년에 이제 도입 시작됐기 때문에 한 15년밖에 안 되죠.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걸 합쳐버리면은 재정 수지가 왜곡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금 등 이렇게 그 사회보장 관련한 수입 지출을 뺀 그 순수한 그런 부분만을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실제 그 재정 상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수입에서 이렇게 사회보장성 수입을 빼고 지출에서 사회보장성 지출을 뺀 그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게 관리수지라고. 이건 한국에서 이렇게 쓰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재정수지하고 기초수지를 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이나 사회보장 제도가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20, 30년 이렇게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그 재정 수지가 흑자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이 이렇게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난 실제 순수한 정부 재정 부분만을 딱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관리 수지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 같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기초 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 왜 기초 수지를 이제 보냐면 지금 세계 각국에 뭐가 문제입니까? 빚투성이죠.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빚에 대해서 이제 매년 그 원금 갚는 것은 다시 그만큼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메꾼다고 하니까 똔똔이잖아요. 원금은. 그런데 이자는 어떻습니까? 이자는 추가로 빚을 내서 갚아야 되죠. 이자는. 그러니까 그 빚이, 정부가 빚이 많다 보면 정부 채무가 많아서 그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자 부분들을 이렇게 정부 채무 국채에 관련한 그 이자 부담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기초 수지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재정 매 연도의 재정 상황이 어떤가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기초 수지인데 GDP, 명목 GDP를 기준으로 한 이제 기초 수지 비율을 나타낸 건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그 금융 위기 전에는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를 했죠. 뭐 한 3% 정도 이렇게 유지를 했었죠. 이때는 뭐 거품 호황이었기 때문에 세금 수입도 많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죠. 그런데 어쨌든 적자를 계속 보였는데, 이 적자를 낸 가장 근본적인 그 핵심 요인은 뭡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적자죠. 특히 의료보험 적자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적자입니다. 의료보험 적자가 뭐 거의 매년 한 1조 달러 가까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의료보험 개혁이 미국은 굉장히 그 재정 건전화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금융 위기 발생하면서부터 기초수지 적자가 확 늘어나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이렇게 회복돼서 다시 그 금융위기 전 수준 정도까지 이렇게 돌아온 상태죠. 미국은 지금 미국 정부의 그 국채 발행 잔고가 한 얼마입니까? 한 18조 달러를 넘어 있죠, 지금 현재. 그 중에 이제 민간 부분이 보유한 게 한 14조 달러를 넘어 있네요.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13조인가 14조인가 얼마 정도 될 겁니다. 민간 부분이든 뭐 정부 부분이든 전부 이자를 줘야 돼요, 국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근데 그 이자액이 예를 들어서 이제 18조 달러라고 치면, 만약에 그 평균 이자율이 2%라고 치면 얼마입니까? 1년에 그 지급하는 이자액 3,600억 달러인가요? 네, 그 정도 되죠. 3,600억 달러면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 GDP의 4분의 1이에요. 엄청나요, 이자 부담이. 3,600억 달러를 갚으려면은 미국 정부가 또 그만큼 빚을 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재정 그 적자가 더 악화된 걸로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부분을 빼면은 실제로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재정 적자는 이 기초 수지 적자보다도 더 마이너스가 큰 상태겠죠. 그 이자 부담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 뭐 2% 정도로 나와 있지만 재정 적자는 한 3%나 4%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재정 수지 적자는 미국이.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장난이 아니죠, 지금. 일본은 지금 완전히 그 정부가 이렇게 망가져 있어요. 재정 수지 적자가 금융위기 전에도 뭐 6%, 그다음에 뭐 금융위기 때는 뭐 10%를 넘었다가 지금 현재 6% 정도로 다시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돌아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재정 수지 적자가 난 근본 원인은 뭡니까? 일본은 연금하고 역시 의료보험 적자예요. 연금하고 의료보험 적자. 예,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렇게 가장 그 초고령화 사회로 먼저 진입을 해가지고, 정치권이 이렇게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고 엉터리 정책을 남발을 해오다 보니까
전부 그냥 그때그때 선심성의 이렇게 어떤 공약들 남발하고 선심성의 정책들을 남발해서 실제로는 그 성장 동력이나 어떤 수입 증가를 수입 이렇게 소득 증가를 통해서 세수가 증대되도록 하는데 이렇게 투입된 게 아니고 이렇게 빚으로 계속 이렇게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를 해오고 기득권을 유지를 해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일본 정부 빚이 세계 선진국한테 가장 많죠. 지금. 뭐 한 1,100조엔을 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GDP 대비 지금 200%를 훌쩍 넘는 상태죠. 그렇게 엄청나게 빚이 많은데 그럼 그렇게 빚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에 대한 이자 부담도 장난이 아닐 거다 이거. 그래서 일본은행이 지금 금리를 제로 금리를 10년도 넘게 계속 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금리가 만약에 1%나 2%로 막 올라가 버리면 일본 정부 파산이에요. 파산. 일본은 금리 올릴 수 없어요. 하여튼 일본 지금 현재 그 정부 빚이 그렇게 많은데 그 이자 부담 부분을 빼더라도 지금 정부 재정이 이자 부분을 빼더라도 정부 재정이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전에 이 적자를 정부 재정 개혁을 하지 않는 한은 일본 경제가 회생하기는 제가 힘들다고 봅니다. 안타깝지만 유감스럽지만 반면에 독일을 봐보면 독일도 역시 그 일본 못지않은 고령화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보장 그 정부 채무도 독일도 한 지금 이제 줄어서 한 80% 조금 넘는 그런 상태인데 GDP 대비로 어쨌든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기초 수지가 보면 흑자를 내고 있어요. 흑자를 보고 있어요. 물론 흑자가 좋으냐라고 하면은 좋다라고 할수 균형이 제일 좋은 겁니다. 중립을 유지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한 조금 정도 이렇게 이렇게 여유 자금을 이렇게 여유분을 이렇게 축적하고 있는 것은 뭐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적립을 한 필요. 그러나 독일은 지금까지 이렇게 정부 빚이 GDP 대비 그러니까 한 2조 유로를 넘습니다. 2조 한 1,000억 유로 정도 됩니다. 독일 현재 빚이. 독일 GDP가 한 3조 유로 조금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하죠. 독일도 빚이. 흑자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 갚고 있죠. 그래서 독일의 지금 정부 채무 비율이 좀 줄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영국도 지금 문제 심각하죠. 빚이 지금 계속 지금 금융위기 전부터 적자로 딱 들어서면서 이렇게 적자가 폭이 커졌다가 지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어쨌든 영국도 지금 그 정부 채무가 지금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어요. 지금 거의 지금 뭐 100% 육박하고 있죠. GDP 대비 10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그 주요 그 선진국들이 지금 이제 빚에 치여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 대부분 지금 뭐냐면 사회보장 관련한 의료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보장 관련한 빚에 치여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 전에는 거의 균형 상태를 유지했다가 금융위기 때 빚이 늘어나서 프랑스도 지금 이제 이미 채무위기에 직면했죠. 재정위기를 이렇게 당했죠. 사실상 2012년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프랑스 경기가 지금 상당히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역시 이렇게 지금 연금이라든 사회보장이라든 실업이라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커져서 빚을 갚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순수한 정부 예산 재정 상황만을 봐도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 금융위기 이후에 프랑스. 이탈리아는 이미 빚을 갚는 상황 때문에 지금 파산 상태가 있죠. 이탈리아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탈리아는 GDP 대 130%를 넘어 있죠. 지금 빚이.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경제가 이미 90년대 뭐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 불황이에요. 그 2000년대 초반에는 전반에는 이른바 거품 호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탈리아는 불황이었어요. 그때도 불황인 이유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탈리아가 이렇게 그 금융위기 전에도 이렇게 빚을 갚느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흑자를 내서 빚 갚느라고, 왜냐하면 빚 갚는 게 아니라 이자 갚느라고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자 갚기도 힘들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흑자 내 가지고 흑자 낸 돈으로 이자를 갚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빚을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으로 빚을 갚는, 빚으로 이자를 갚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미 이탈리아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원에서 이렇게 흑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자라도 어떻게든 이자 갚는 거라도 줄여보려고 지금 흑자를 억지로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죠.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스페인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 전에는 흑자 빚이 없었어요. 스페인이. 스페인 정부 빚이 한 30% GDP 대비해서 30% 40%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건전했어요. 근데 거품이 뻥 하고 터지면서 그냥 와장창창 나라가 무너지면서 이제 부실 정리하느라고 재정이 왕창 투입되는 바람에 은행이고 금융기관이 거의 다 무너졌어요. 거의 다 무너지고 기업도 거의 다 그냥 파산한 상태에 처하고, 기업이라고 해봐야 상당 부분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요, 건설 개발업체들이요. 이거 다 거들나 버리니까 그거 이렇게 때우느라고 이렇게 빚을 막 쏟아 부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스페인도 빚이 폭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스페인도 이제 지금 위험수위에 와 있죠. 위험수위에 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스페인이 빠르게 다시 이렇게 그 정상적인 상태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금융위기 전에는 이게 흑자를 이렇게 보이고 그렇게 빚이 많지 않았는데 거품이었어요. 네덜란드도 스페인 못지않은 거품이었습니다. 네덜란드도. 이렇게 되게 90년대 후반부터 그냥 빠박 해가지고 전부 2배 반, 3배 가까이 막 폭등을 했어요. 영국도 그렇고, 벨기에도 그렇고, 그 노르웨이도 그렇고, 막 이렇게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그 서유럽에 이른바 프랑스권, 스페인권 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렇게 그쪽으로 거품이 많았어, 심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거품이 탁 깨지면서 이제 그 빚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신흥경제국을 보면은 신흥경제는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이런데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서 이런 사회보장 제도가 아직 덜 갖춰져 있죠.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작겠죠. 또 나라 체제에 따라서 약간씩 또 이렇게 다르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렇게 사회보장이나 아까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똔똔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중국도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이제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중국 국민들의 어떤 그 정치적 인지도나 정치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니까 이제 정권이 이제 중국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불만들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를 한다 이거예요. 점점 그와 관련된 어떤 재정들이 이제 그 투입되다 보니까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인디아 같은 경우를 보면 만성적인 이제 적자죠.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 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성적으로 재정 기초 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인디아도 이렇게 사회보장 제도 때문에 적자가 난 게 아니고, 경제 자체가 지금 취약해가지고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수지가 흑자를 계속 내왔는데 지금 이렇게 똔똔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원 대국이 자원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이렇게 흑자를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원 수입이 많은데 이 원자재 가격이나 유가가 급락하면서부터 그 수입이 줄어가지고 재정 의존 그 자원 석유라든지 자원 그 수출 수입이 상당히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가 급락하면서부터 그다음에 그 경제 위기 이후에 그 침체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침공 사태 이후에 이제 제재를 받으면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죠. 어쨌든 신흥국도 이렇게 뭐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어떠냐 이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재정 수지가 가장 이제 포괄적이라고 그랬죠. 보시면은 2005년부터 이렇게 2015년까지를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양이 이렇게 가고 있죠. 2015년에는 전체 총 재정 수지도 마이너스 적자예요. 적자를 기록. 그러니까 한국도 이렇게 재정이 시간이 갈수록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 재정 수지에서 그 국채 이자 그 상환 부분을 이렇게 제외한 기초 수지를 보면 기초 수지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지고 따라가 2014년부터 마이너스로 들어가지고 2015년에 마이너스로 들어오고 있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가 커지겠죠. 재정 수지도 이제 마이너스가 커지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정 수지는 그 연금 수입이 그 흑자가 그걸 떼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수입이 이제 꺾이고 지출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흑자폭이 이제 줄어들고 반면에 이제 일반 재정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 또는 의료보험이라든지 하는 사회보장성 지출이 크고 그 다음에 이미 상당히 지금 경제 자체가 심각한 상태 지금 이렇게 안에서 지금 골아가고 있는 상태죠. 예, 그와 관련한 그동안에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정책들을 이렇게 추진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다 뭐 자원외교다 방사능이다 뭐다 했고 다 빼먹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난장판을 쳐버리는 바람에 그다음에 경제 전체의 어떤 자금이 수익이 나는 가치가 나는 이렇게 부가가치가 창출하는 때로 흘러 들어가게 유도를 해서 거기로부터 세수입 증대를 깨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부동산으로 다 이렇게 목매달게 만들었다 이거. 그래놓고 또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다 줄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런 적자가 악화될 수밖에 갈수록 부동산이 거덜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이 재정도 거덜나죠. 빵꾸납니다. 관리 수지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회보장성 국민연금 흑자 대부분인데 그걸 뺀 것이 이제 관리 수지. 이거 기초 수지는 그냥 일반 재정에서 일반 재정에는 사회보장성 흑자도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기초 수지는 국채 상환 이자 부분만을 이렇게 뺀 거라 그랬죠. 관리 수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재정에서 일반 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수지 부분을 뺀 거라 그랬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한국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 국민연금 흑자를 빼면은 이미 만성적인 적자, 재정 적자. 그것도 재정 적자가 지금 가파르게 지금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관리 재정 수지로 보면은 한국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서 연금 이렇게 걷는 걸 빼면은 일상적인 경제 활동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수입에서 이렇게 지출하는 그 부분이 지금 적자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 재정의 실제 실상입니다. 이게 비투성이 그러니까 재정 악화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뭐죠? 이순신 프로젝트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올 한 해 마지막 동영상의 12월 동영상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좀 어둡고 암울한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은 최악의 상황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외면할수록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버려요. 물론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그게 행복할지 모르지만 나라 전체로 놓고 보면 여기저기서 막 넘어지는 가게들이 막 속출을 합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12월 첫 번째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